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휴전이 시작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속였다. 믿었던 무기들이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씩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폭탄이 사령부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고 훈련기라고 무시하던 비행기는 단 7분 만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패전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왜 중국을 믿은 선택을 인생 최악의 판단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중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샀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그들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제대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만난 캄보디아 전직 장교가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솔직히 듣고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캄보디아가 무기를 사려고 이리저리 알아볼 때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어요. F-16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신형 블록 70 기준으로 대략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 원이에요. 전투기 딱 한 대 사는데 1,000억이 드는데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국가 전체 국방 예산이 1년에 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전투기 한 대 값이 연간 국방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무기를 사려면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상황이 어떻고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캄보디아가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점수가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승인 신청해봤자 거부당할 확률이 높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급하게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미국 무기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던 거죠. 유럽 무기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독일 레오파드 전차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같은 것들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미국 것 못지않게 비싸요. 게다가 유럽연합도 무기 수출할 때 인권 조항을 따지거든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어땠냐면요. 예전에는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지였어요. 가격이 서방 무기보다 훨씬 싸고 정치적 조건도 안 따지니까요. 소련 시절부터 개발도상국들한테 많이 팔았던 노하우가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 사정을 잘 이해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한테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 바람에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출용 무기 만들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네 군대 쓸 것도 부족해서 북한한테 포탄 사오는 판국에 캄보디아한테 무기를 팔 수 있겠어요? 납기는 계속 밀리고 부품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러시아 무기를 사려던 나라들이 다들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중국 무기상들이 캄보디아에 대표단을 보내서 대대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캄보디아군 수뇌부를 초청했대요. 화려한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1시간 넘게 설명했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한 장교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 측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그래픽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는데 중국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고 중국 전차가 적 진지를 돌파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할리우드 영화처럼 만들어놔서 진짜 대단해 보였습니다. 중국 영업사원들이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운 게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무기가 성능은 미국 것과 거의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이상의 전력을 구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 편의성이었어요. 우리는 내정 간섭 안 합니다.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돈만 주시면 바로 계약하고 바로 납품해드립니다. 복잡한 승인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중국 무기 가격이 얼마나 싼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만드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 대에 대략 1천만 달러 이상 합니다. 최신형 M1A2 섭버전은 더 비싸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억 원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만드는 VT4 전차는 한 대에 100만 달러밖에 안 해요.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에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에이브람스 한 대 살 돈이면 VT사를 10대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가격 차이가 더 극심합니다.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 한 세트 도입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요. 시스템 본체 가격의 미사일값, 유지보수 비용, 운용 인력 훈련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거든요. 웬만한 중소국가는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에요. 근데 중국 HQ 시리즈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에요. 정확한 가격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업계 추정으로는 패트리엇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영업사원들이 이런 숫자를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딱 띄워놓고 캄보디아군 수뇌부를 설득했대요. 장군님들,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미국 무기 사시면 전투기 10대 사는 게 고작입니다. 근데 우리 무기 사시면 같은 돈으로 전투기 20대에 전차 100대에 방공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까? 이 논리가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중국한테서 정말 엄청난 양의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요. 먼저 주력 전차로 VT사를 최소 60대 이상 도입하기로 계약했어요. VT사가 중국 노린코라는 대형 방산업체에서 만든 수출용 최신형 전차인데요. 125mm 활강포에 자동장전 장치,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장착한 꽤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이에요. 중국 측에서는 이 전차가 러시아 T-90이나 미국 에이브람스 구형하고 맞먹는 성능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방공 시스템도 여러 종류를 도입했어요. 중거리 방공용으로 HQ-17을 들여왔는데 이게 러시아 토르 시스템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사거리가 15km 정도 되고 저고도로 날아오는 비행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용도입니다. 단거리 방공용으로는 KS-1C라는 걸 갖췄는데 이건 사거리가 무려 40km나 된다고 중국 측에서 큰소리쳤어요. 40km면 적 전투기가 폭탄 투하 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격추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PH-13이라는 최신형을 6문 도입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가 무려 150km나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BM-21이라는 구형 다연장 로켓도 48문 정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다연장 로켓 시스템만 76대에서 80대 정도를 보유한 셈이에요.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와서 이 무기들을 설치해주고 운용 교육도 시켜줬는데요. 이때 정말 자신감 넘치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장교가 중국 기술자한테 직접 들은 말들을 전해줬는데 이랬대요.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장군님, 이 방공망이면 태국 전투기가 감히 캄보디아 영공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KS-1C가 40km 밖에서 적기를 포착하는 순간 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돼서 격추시킵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무서워서 고도를 높이 올리면 그건 HQ-17이 잡고요. 어떻게 해도 뚫을 수가 없는 철벽 방공망입니다. VT사 전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전차는 중국 최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125mm 활강포는 세계 어떤 전차 장갑도 관통할 수 있어요.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이라서 야간에도 주간처럼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요. 특히 포신 내구성이 뛰어나서 수명이 500발이나 됩니다. 500발이면 장기전에서도 전혀 걱정 없이 쏠 수 있는 양이에요. PH-13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는 더 자신만만하게 말했대요. 이건 우리 중국의 자랑입니다. 사거리 150km예요. 한국이 만든 천무 다연장 로켓이 80km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게 거의 2배 가까이 멀리 나갑니다. 이걸로 태국 국경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태국 놈들이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캄보디아 군부가 이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솔직히 안 믿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군사력 순위도 미국 다음으로 2위나 3위 한다고 하잖아요. 국방비 지출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고요.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가 설마 엉터리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게다가 가격도 싸니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태국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장교가 그때 군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했고 로켓 숫자는 우리가 더 많았고 국경지역 지형도 우리한테 유리했거든요.
카지노 건물들을 요새로 개조해놨으니까 방어도 튼튼했고요. 태국을 한 번 세게 때려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 이게 우리 전략이었어요. 그 장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게 전부 허상이었어요. 뭐가 문제였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그 장교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요. 전부 다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말한 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40km 밖에서 잡는다던 레이더는 적 비행기가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탐지를 못했고 500발 쏜다던 전차 포신은 200발도 안 돼서 터져버렸고 150km 간다던 로켓은 목표물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데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 무기가 형편없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예전부터 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직접 겪은 당사자 입에서 들으니까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그 장교가 인터뷰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한테 속았습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 젊은 병사들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처음에는 승리를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 무기의 성능을 철석같이 믿고 먼저 공격을 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이 채 하루도 안 됐습니다. 2025년 12월 초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다연장 로켓 부대가 새벽 시간대에 일제히 발사 준비에 돌입했어요. 150km를 쏜다고 자랑하던 PH-13 6문이 태국 국경을 향해 천천히 포구를 돌렸고요. 구형이지만 여전히 화력이 막강한 BM-21 발사대 수십문도 함께 진지에 배치됐습니다. 캄보디아 포병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마쳤고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캄보디아 포병 출신 병사를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벌어진 상황을 마치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로켓들이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가 드디어 해내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 밀려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랑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백 발의 로켓이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PH-13 한 문에서만 12발이 연속으로 튀어나가니까 6문 합치면 72발이 거의 동시에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BM-21은 한 문당 40발을 쏠 수 있으니까. 이것들까지 합치면 수백 발의 로켓이 마치 불빛처럼 태국 국경 지역을 향해 쏟아져 나간 겁니다.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더니 태국 쪽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쿵쿵쿵 하는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태국 국경 마을 여러 곳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났고 집들이 부서지고 불이 났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에 첫 번째 전황 보고가 올라왔을 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대요. 공격 성공, 태국 측 혼란 상태 진입, 아군 피해 전무, 적 반격 징후 현재까지 없음. 장성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150km 사거리를 그렇게 자랑하던 PH-13이 실제로는 그 거리만큼 안 나간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포병 장교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150km 떨어진 태국군 후방기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발사했는데 착탄 확인 보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관측반한테 연락했더니 목표 지점에 아무것도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로켓들이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목표물까지 실제로 도달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이 홍보할 때 말한 150km라는 숫자가 이론상 최대 사거리였던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바람도 없고 기온도 딱 맞고 습도도 적당하고 발사각도 완벽하고 모든 게 교과서대로 딱딱 맞아떨어질 때 간신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인 거죠. 실전 환경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리가 없잖아요. 바람 불고 습하고 지형 울퉁불퉁하고 이런 상황에서 쏘니까 실제 사거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절반도 제대로 못 나간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명중률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중국 측에서 PHL-3에 정밀 유도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GPS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경로를 수정한다고 했대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GPS 신호가 조금만 불안정해지거나 전자파 간섭이 생기면 유도 시스템이 멋대로 오작동하면서 로켓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대요.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발사했는데 몇 킬로미터나 빗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논밭 한가운데 떨어진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로켓은 발사대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땅에 처박혀버렸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캄보디아 장교가 저한테 한탄하듯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150km 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한국 천무가 80km인데 우리게 2배라고 자랑했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천무 사거리에도 못 미쳤어요. 게다가 천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데 우리 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만 부풀려 놓고 실제 성능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캄보디아 지휘부는 아직 자신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원래 정밀도가 낮은 무기니까 좀 빗나갈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간 거죠. 그들이 진짜로 자신 있어 하던 건 방공 시스템이었거든요. 태국 전투기가 반격하러 날아올 테니까. 그때 HQ-17이랑 KS-1C로 줄줄이 격추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40km 밖에서 적기를 잡을 수 있다고 중국이 그렇게 장담했잖아요. 예상대로 태국 공군이 출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부대가 긴장하면서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주시했어요. 곧 적기가 나타날 거다. 화면에 점이 뜨는 순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다. 병사들이 손에 땀을 쥐고 그 순간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방공부대 출신 병사가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레이더 앞에 앉아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정보는 이미 상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사거리 밖에 있나 보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몇 분이 지나도 화면은 계속 깨끗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대요.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카지노 건물 방향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군이 임시 사령부로 쓰고 있던 톰마다 카지노가 폭격당한 거였어요. 8층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한가운데가 뻥 뚫리면서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가 저한테 그때 느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공포스러웠습니다. 적 비행기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엔진 소리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레이더 화면에도 아무것도 안 잡혔고요. 근데 갑자기 건물이 터진 거예요. 마치 유령한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한테 공격당한 느낌이요. 방공부대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레이더가 왜 적기를 못 잡은 거냐고 지휘관이 소리를 버럭 지르고 기술병들이 허둥지둥 장비를 점검하고 난장판이 됐대요. 근데 장비를 아무리 뜯어봐도 고장난 데가 없었어요. 전원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화면도 멀쩡하게 켜지고 시스템 자체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적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국군이 전자전을 펼친 거였습니다. 전자전이라는 게 뭐냐면 적의 레이더나 통신 장비를 전파 방해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적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태국군 전자전 장비가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서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HQ-17이랑 KS-1C가 이런 전자전 공격에 전혀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전에서 전자전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적이 전파 방해를 해올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해요.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잡는 기능이라든지 방해 전파를 걸러내는 필터라든지 이런 게 현대방공 시스템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국제 시스템은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밍 한 방에 그냥 바로 무력화되어 버리는 허술한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교가 저한테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중국 기술자들한테 전자전 대응은 어떻게 되냐고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고 최신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재밍도 뚫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거든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태국군 전자전에 바로 뚫려버렸어요. 최신 알고리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허풍이었던 거죠. 레이더가 먹통이 되니까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었어요.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 적기를 추적하려면 레이더가 목표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줘야 하거든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적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업데이트해줘야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이더가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미사일한테 줄 정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사거리 40km를 그렇게 자랑하던 KS-1C. 미사일이 이 전쟁 내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철벽 방공망이라고 큰소리치던 그 시스템이 실전에서는 완전히 종이처럼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톰마다 카지노 건물이 폭격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조사해봤더니요.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무려 10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한 거였어요. 100km면 서울에서 평택까지 거리거든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8층짜리 거대한 건물 정중앙을 귀신같이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냐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폭탄이 100km를 날아와서 건물 한가운데를 때린다고요? 미사일도 아니고 폭탄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대요. 나중에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해보니까 한국이 만든 KGGB라는 정밀 유도 폭탄이었어요. 중국이 150km 간다고 허풍 떨던 다연장 로켓은 목표물 근처에도 못 갔는데 한국 폭탄은 100km 밖에서 날아와서 건물 정중앙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 차이인 거예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병사가 저한테 그때 느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중국 무기들은 하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적이 쓰는 한국 무기는 귀신같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중국한테 사기당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무기의 실패가 방공 시스템에서만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상 전력의 핵심인 전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에서 일어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태국군도 중국에서 VT사 전차를 사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 중국한테 전차를 산 거예요. 12월 중순 어느 날 태국군 기갑부대가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화력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VT사 전차 한 대가 125mm 주포로 연속 사격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200발 넘게 쏘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포신이 터져버렸습니다. 포신이라는 게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기다란 관 있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한가운데서 찢어지듯이 갈라진 거예요. 폭발 충격으로 전차 안에 있던 승무원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차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전차 포신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포신 내부에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속이 조금씩 닳고 피로가 쌓여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차 포신에는 몇 발까지 쏠 수 있다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수명이 다 되면 새 포신으로 교체해야 하는 거죠. 중국이 VT사 전차를 팔 때 포신 수명을 500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500발 쏘면 교체 시기가 됐으니 새 포신으로 바꾸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태국군 전차는 겨우 200발밖에 안 쏘았어요. 수명의 절반도 채 못 채웠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제가 군사장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다들 경악하더라고요. 포신이 수명의 40% 지점에서 파열됐다는 건 품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포신 제작 과정에서 금속 불순물이 섞였거나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내부 코팅이 부실했거나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을 거라고요. 비교를 해드리면요. 한국군이 사용하는 K1A1 전차의 포신 수명이 1200발입니다. 중국제 VT사의 공식 수명 500발보다 2배가 넘어요. 그것도 공식 수명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1200발 다 쏘고도 더 버티는 경우가 많대요.
한국 전차는 1200발 쏴도 끄떡없는데 중국 전차는 500발 수명이라면서 200발에 터졌어요. 이게 품질 차이입니다. 이 소식이 캄보디아군한테도 바로 퍼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VT4 전차를 60대나 갖고 있었으니까요. 태국군 전차가 터졌다는 건 내 전차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기갑부대 출신 병사가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사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 전차도 똑같은 중국제 VT4거든요. 태국 놈들 전차가 200발에 터졌으면 우리 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전차 타는 게 무서워졌어요. 포탄 장전할 때마다 이번에 터지는 거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전차병들 사기가 바닥을 쳤대요. 원래 전차라는 게 보병 입장에서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잖아요. 적총알 막아주고 강력한 화력으로 지원해주고. 근데 그 전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차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대요. 전차가 터지면 주변에 있는 보병들도 같이 죽으니까. 전차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서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장교가 저한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놈들이 500발 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장기전에서도 걱정 없다고요. 근데 200발에 터지면 그게 무슨 500발입니까? 완전히 뻥이었던 거잖아요. 그 전차 한 대에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15억 원이에요. 15억 주고 산 게 200발 쏘면 터지는 고철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포신 폭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중국제 무기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더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전쟁 중에 노획한 내부 문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 무기에 대한 불만 보고서가 수두룩하게 들어있었대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부대에서는 방공 레이더가 멀쩡히 켜져 있다가 갑자기 스스로 꺼져버리는 현상이 반복됐대요. 기술병이 점검해봐도 원인을 모르겠고 다시 켜면 또 작동하다가 또 꺼지고. 전투 중에 레이더가 혼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적 비행기가 날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채로 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대에서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미사일이 안 나갔다는 보고도 있었대요. 시스템상으로는 발사 신호가 갔는데 미사일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 연결 회로에 접촉 불량이 있었다고. 실전에서 적기가 날아오는데 미사일 발사 버튼 눌렀는데 안 나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부품 교체 문제도 심각했대요. 중국 측에 고장난 부품 교체를 요청하면 답이 몇 달씩 안 온대요. 급하다고 재촉해도 지금 물량이 없다 기다려라 이러면서 질질 끌고. 전쟁 중에 부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캄보디아 장교가 이 부분에서 특히 분노하더라고요. 중국 놈들이 무기 팔 때는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러면서요. 근데 막상 돈 받고 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부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AS 요청하면 무시하고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먹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팔 때는 엄청 싸게 팔아서 일단 계약을 따내는데 막상 운용 단계에 들어가면 부품 수급이나 기술 지원이 형편없거든요. 서방 무기들은 비싸긴 하지만 판매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요. 기술자 파견해서 점검해주고 부품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근데 중국은 팔고 나면 끝이에요.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죠.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태국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푸미폰 아둔야대 토위함을 살 때 기술 이전까지 해줬대요. 그냥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태국 기술자들을 한국 조선소로 초청해서 함께 건조 과정에 참여하게 했다고요. 덕분에 태국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군함 정비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개조도 할 수 있게 됐대요. 부품 공급도 신속하고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 아니겠어요. 중국은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데만 관심 있고 한국은 고객 나라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겠어요. 캄보디아 장교가 저한테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중국 무기를 샀는지 아세요? 싸니까요. 근데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100만 달러짜리. 중국 전차가 200발에 터지면 그게 진짜 싼 겁니까?
결국 우리 병사들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무기를 샀어야 했습니다. 이 전차 포신 폭발 사건이 중국 무기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대놓고 중국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 처참한 건 이런 상황에서 적군이 쓰는 한국 무기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KGGB는 100km 밖에서 건물 한가운데를 마치고 TO0은 7분 만에 긴급 출격해서 전세를 뒤집고 한국산 군함은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같은 전쟁터에서 중국 무기는 줄줄이 실패하는데 한국 무기는 귀신같이 성공하니까 그 대비가 너무 극명했던 거죠. 병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 무기 쓰는 우리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터지고 안 맞고 안 나가고 난리인데 적들이 쓰는 한국 무기는 마법처럼 다 맞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중국한테 속았구나. 중국 무기가 줄줄이 실패하는 동안 태국군이 쓰는 한국 무기는 캄보디아군에게 그야말로 악몽이 됐습니다. 특히 KGGB라는 정밀 유도 폭탄이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유령 폭탄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톰마다 카지노 사령부가 폭격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증언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카지노 건물 바깥쪽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는데 사방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아니, 터졌다기보다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8층짜리 건물 한가운데가 뻥 뚫리면서 안에서부터 와르르 내려앉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비행기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병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비행기 소리가 전혀 안 났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전투기가 근처에 오면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 들려야 정상인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터진 겁니다. 마치 유령이 공격한 것 같았어요. 이게 KGGB의 무서운 점이에요. 전투기가 목표물 근처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100km 밖,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이나 천안 정도 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이 알아서 날아가서 목표를 맞히는 거예요.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유유히 돌아가 버리고 폭탄만 혼자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오는 거죠.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행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KGGB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비결은 접이식 활공 날개에 있습니다. 일반 폭탄은 전투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중력에 의해 밑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포물선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사거리가 길어봐야 10km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투기가 목표물 바로 위까지 날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 방공망한테 격추당할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근데 KGGB는 달라요. 폭탄 옆에 접힌 날개가 달려있는데 전투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 날개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앞으로 활공하면서 날아갑니다. 높은 고도에서 투하하면 이 날개를 타고 100km도 넘게 멀리까지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GPS 유도 장치랑 관성 항법 장치가 같이 탑재되어 있어서 목표물 좌표만 입력해주면 폭탄이 스스로 경로를 계산하고 방향을 조정하면서 찾아갑니다. 조종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 투하 버튼만 누르고 기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KGGB를 유령 폭탄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목표물만 정확하게 때리고 사라지니까요. 마치 유령이 습격하는 것 같다고 느낀 거죠. 더 무서운 건 KGGB가 선회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 유도 폭탄은 대부분 직선으로만 날아가거든요.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KGGB는 지형을 따라서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비행할 수 있어요.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산을 빙 돌아서 뒤쪽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톰마다 카지노가 산악지형 위에 있어서 정면에서 공격하기 어려운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군이 안심하고 사령부로 쓴 건데 KGGB가 산을 빙 돌아서 측면에서 날아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에서 공격이 왔으니까 손 쓸 틈도 없이 당한 거죠.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장교가 KGGB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100km 밖에서 쏜다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폭탄이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직접 당해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건물이 터지고 다리가 끊기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유령한테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KGGB만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T-50이라는 비행기도 캄보디아군한테는 악몽이었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 정보당국에서 이 비행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보고서에 T-50은 한국에서 만든 훈련기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훈련기라는 단어를 보고 다들 코웃음을 쳤대요. 뭐야 훈련기를 전선에 끌고 나왔다고? 진짜 전투기가 부족하니까 훈련기라도 동원하는 모양이네 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T-50이 정확히 어떤 비행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정식 명칭이 T-50 골든 이글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이란 공동으로 개발한 고등 훈련기예요.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속이라는 게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훈련기 주제에 소리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근데 한국이 이 훈련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조종사 훈련만 시키는 비행기로 끝내지 말고 여기다 무장을 달아서 실제 전투에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T-50을 기반으로 여러 파생형을 만들었는데 TA-50은 폭탄 투하 능력을 추가한 경공격기이고 FA-50은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경전투기예요. 태국이 도입한 건 T-50TH라는 태국 맞춤형 버전이에요. TH가 타이랜드 약자입니다. 이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운용비가 엄청 싸다는 거예요. F-16 같은 고성능 전투기는 1시간 비행하는데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연료비, 정비비, 부품 교체비 이런 거 다 합치면요. 24시간 계속 하늘에 띄워놓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죠. 근데 T-50은 운용비가 F-16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시간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태국 공군이 기발한 전술을 썼어요. F-16은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에 투입하고 T-50은 국경 순찰이랑 긴급 대응용으로 최전선에 배치한 거예요. T-50 편대를 캄보디아 국경 바로 코앞에 있는 전진기지에 갖다 놓았거든요. 거기서 국경까지 비행 시간이 채 10분도 안 걸려요. 12월 17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태국군 정찰 자산이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걸 포착했어요. 이 로켓들이 발사되면 또다시 태국 민간인들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F-16을 출격시키려면 후방 기지에서 날아오는데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로켓 발사는 5분이면 끝나거든요. 기다리다가는 이미 늦어요. 그때 전진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T-50 2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뛰어올라 엔진 걸고 활주로 달려서 이륙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총 7분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버튼을 막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T-50이 굉음을 내면서 정글 위를 저공으로 휩쓸고 지나갔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투기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고 로켓 발사대는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로켓에 이미 발사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대요. 태국 국경 마을 주거 지역을 겨냥하고 있었고요. 하마터면 또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걸 훈련기라고 무시당하던 T-50이 막아낸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병사가 T-50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F-16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큰 비행기니까 출격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T-50은 달라요. 작고 빠르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로켓 발사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예전에는 느긋하게 쏘고 도망갈 시간이 있었는데 T-50이 전진 배치된 다음부터는 발사 준비하다가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허겁지겁 도망쳐야 했어요. KGGB는 보이지 않는 공포였고 T-50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였어요. 이 두 가지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군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중국 무기는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적들이 쓰는 한국 무기는 마법 같았어요. 보이지도 않는 데서 폭탄이 날아와서 건물 한가운데를 마치고 훈련기가 7분 만에 달려와서 우리 작전을 망쳐놓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속아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KGB랑 T-50한테 얻어맞고 있는 동안 캄보디아군한테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다가 막힌 거예요. 아까 KGB가 짜이 줄리 교량을 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캄보디아군 육상 보급로의 핵심이었거든요. 다리가 끊기니까 트럭으로 무기랑 탄약이랑 식량을 전선으로 보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보급 통로가 어디겠어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 남쪽에 시아누쿠빌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캄보디아가 가진 유일한 대형 항구입니다. 캄보디아가 바다로 물자를 들여오려면 무조건 이 항구를 거쳐야 해요. 중국에서 보내주는 무기랑 탄약이랑 연료가 전부 배에 실려서 시아누쿠빌로 들어오고 거기서 트럭에 옮겨 실어서 전선으로 보내는 루트였거든요. 육상 보급로가 끊겼으니까 이 해상 루트가 캄보디아군의 유일한 생명줄이 된 거죠. 태국 해군이 바로 이걸 노렸습니다. 시아누쿠빌 항구로 향하는 주요 항로를 틀어막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된 게 바로 푸미폰 아둔야댓이라는 군함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해군 출신 장교를 인터뷰했는데요. 이 사람이 푸미폰 아둔야댓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배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 해군 전체를 상대로 바다를 막았어요. 한 척이요. 푸미폰 아둔야댓이 어떤 배인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건조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어요. 2019년에 태국 해군에 인도된 3,000톤급 호위함인데요. 현재 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에요. 크기부터 말씀드리면 길이가 124m 정도 됩니다. 축구장 길이가 보통 105m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긴 거예요. 폭은 14m이고 승조원이 140명 정도 타고요. 여기에 최신 무장이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서 적 비행기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요. 함대함 미사일이 있어서 적 군함을 타격할 수 있어요. 어뢰도 탑재하고 있어서 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함포도 있어서 지상 목표물도 때릴 수 있습니다. 만능 전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레이더랑 전투 시스템이 아주 뛰어난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위협 순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 전투기가 날아오든 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든 적 함정이 접근하든 전부 다 잡아내서 요격하거나 공격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해군이 뭘 갖고 있는지 비교해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예요.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다 합쳐봐야 소형 초계정이랑 경비정 몇 척이 전부거든요. 배수량 몇백 톤짜리 조그만 배들이에요. 푸미폰 아둔야댓 한 척이 3,000톤인데 캄보디아 해군 배들 전부 다 합쳐도 그것보다 작을걸요. 화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푸미폰 아둔야댓 한 척하고 캄보디아 해군 전체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캄보디아 해군 장교가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다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냥 항구에 배를 묶어두고 최대한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나가면 격침당하는 거 뻔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가도 저쪽에서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태국 해군이 푸미폰 아둔야댓을 앞세워서 본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시아누쿠빌 항구로 향하는 주요 항로에 딱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하나하나 전부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국적 선박이든 제3국 국적 선박이든 상관없이 일단 다 세웠습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뭘 싣고 있냐, 화물칸 열어봐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무기나 탄약 같은 군수물자가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거나 돌려보냈어요. 캄보디아 해군이 이걸 막으려고 나섰을까요? 장교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나가서 뭘 합니까? 우리 배가 항구를 나서는 순간 격침당할 텐데요. 푸미폰 아둔야댓 한 척 화력이 우리 해군 전체보다 강합니다.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항구에 처박혀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푸미폰 아둔야댓을 만든 한국 조선소의 접근 방식이에요. 태국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긴데 한국에서 이 군함을 살 때 그냥 완성품만 판 게 아니래요. 기술 이전까지 같이 해줬대요. 태국 조선소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건조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고요. 덕분에 태국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군함 정비도 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개조나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대요. 부품 공급도 신속하고요. 이게 중국이랑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중국은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부품 달라고 하면 몇 달씩 안 주고. 근데 한국은 고객 나라가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겠어요. 당연히 한국 방식이죠. 이게 한국 방위 산업이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다시 전쟁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해상 봉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전선에서 물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 배로 보내주는 탄약이랑 연료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바다에서 막히니까 보급이 뚝 끊긴 거죠. 제가 인터뷰한 최전선 출신 병사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보급 트럭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3일째부터 식사가 줄었습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나중에는 라면 한 봉지를 동료 3명이 나눠 먹어야 했어요. 탄약 부족은 더 심각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을 쏘고 싶어도 쏠 로켓탄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있게 쏴대던 PH-13이 재고가 바닥나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소총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대요. 병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총탄이 1인당 30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통 전투 한 번 하면 수백 발은 쓰거든요. 30발이면 제대로 된 교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장교가 아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아낍니까? 다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연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전차든 트럭이든 장갑차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산유국이 아니라서 연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막히니까 캄보디아군 기갑부대가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들인 VT사 전차가 60대나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냥 정글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기름 떨어진 전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거대한 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캄보디아 기갑부대 병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차가 6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게 10대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정글에 주차해놓고 위장망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쩌냐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야죠. 더 한심한 건 그 전차들이 어차피 제대로 작동했을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포신 200발에 터지는 전차를 누가 믿고 타겠어요. 연료 있어도 무서워서 못 탔을 거예요.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으니까요. 육상 보급로는 KGGB가 끊었고 해상 보급로는 한국산 군함이 막았어요. 하늘에서는 KGGB랑 T-50이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사면 초가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교가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포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땅으로도 못 받고 바다로도 못 받고 하늘에서는 계속 맞고 우리가 가진 중국 무기는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적들은 한국 무기로 우리를 조이고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 중국을 믿은 게 실수였구나.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군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굶주림과 공포가 겹치니까 병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탈영이 속출하고 일부 부대는 통째로 항복하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캄보디아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기면서 캄보디아 최전선 부대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병사들 중에 그때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졌어요.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틀째 라면 국물만 마시고 버텼는데 그것도 떨어지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풀을 뜯어먹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군인이 풀을 먹는다니까 웃기죠. 근데 그때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병사는 물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정글에서 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계곡물을 떠다 마셨는데 설사병이 돌았어요. 동료 절반이 배탈 났습니다. 약도 없고 의무병도 없고 그냥 누워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 체력 떨어지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탄약 부족으로 전투력 자체가 무력화된 부대도 많았대요. 소총탄 30발로 뭘 어떻게 해요? 적이 100명 몰려오면 30발 쏘고 나면 끝이잖아요. 장교가 진지사수하라고 명령하는데 뭘로 사수합니까? 돌이라도 던지라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서 고향으로 도망치는 병사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생겼대요. 처음에는 헌병대가 잡아다가 처벌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잡아도 계속 도망가니까요. 한 병사가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도망칠까 수백 번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다 잡혀서 총살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고향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정글을 며칠을 걸어야 하는데 밥도 못 먹은 상태로 그걸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적한테 항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지휘관이 먼저 도망쳐버린 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들 버리고 혼자 튀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밤새 짐 싸서 도망간 거죠. 그러면 남은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지휘관 없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대는 아예 통째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병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탄약도 없고 밥도 없고 지원군도 안 온다. 여기서 다 죽느니 항복하자. 그래서 백기 들고 나갔대요. 태국군한테 잡혀가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거의 모든 병사들이 중국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랄했어요.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세계 최고 무기라고 해놓고. 막상 쓰니까 다 고장이잖아요. 미사일은 안 나가고 레이더는 먹통이고 전차는 터지고 우리가 이 무기들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중국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중국 무기 팔러 온 놈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태국 따위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우리 무기 성능이면 충분히 이긴다고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일주일은커녕 며칠 만에 우리가 박살났어요. 그놈들 말만 믿은 우리 지휘관들도 바보지만 애초에 거짓말한 중국 놈들이 제일 나빠요. 장교 출신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무기 살 때 그렇게 좋은 말만 해놓고 막상 전쟁 터지니까 지원도 안 해주더라고요. 부품 달라고 연락했는데 답도 없어요. 팔 때는 언제든 도와주겠다더니 정작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예요. 앞으로 절대 중국 무기 안 삽니다. 다시는.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병사들 사이에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돌았대요. 적군이 쓰는 무기인데도 병사들이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중국 무기는 하나도 안 되는데 적들이 쓰는 한국 무기는 귀신같이 맞더라고요. 100km 밖에서 건물 한가운데를 때리고 훈련기가 7분 만에 날아와서 우리 작전을 망치고 한국 군함 한 척이 바다를 막아서 우리 보급을 끊고 왜 한국 무기는 저렇게 잘 되고 중국 무기는 저 모양인지 원망스럽더라고요. 또 다른 병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무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숨어도 찾아내서 때리고 우리가 뭘 해도 막히고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국이 쓴 핵심 무기들이 전부 한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병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도 한국 무기 쓰고 싶었습니다. 중국 무기 말고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는 중국 무기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와 배신감이 겹치면서 캄보디아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결국 개전 후 불과 며칠 만에 휴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캄보디아 대표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것도 믿었던 중국 무기가 전부 배신하는 바람에요. 전쟁이 끝난 후에 캄보디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충격적인 소문들이 있거든요.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직후에 저는 캄보디아 현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사회 전체에 이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을 직접 겪은 병사들이 제대하거나 휴가를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면 당연히 가족들한테 자기가 전쟁터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퍼지고 옆 동네로 퍼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 입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퍼지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점점 부풀려지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사실과 과장이 뒤섞인 온갖 소문들이 캄보디아 전역을 뒤덮은 겁니다. 제가 수집한 소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 무기에 대한 소문인데요. 내용이 정말 신랄하고 독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 무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시회용 무기라고 부른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전시회에 갖다 놓고 손님들한테 구경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데 실제로 전쟁에서 쓰면 절대 안 되는 무기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속은 텅 비었다는 뜻이죠. 중국 무기 전시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최신 전차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군함 모형도 있고요. 옆에 스펙 적힌 팻말 세워놓고 홍보 영상 틀어놓으면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성능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이런 블랙 유머도 캄보디아에서 돌고 있대요. 중국 전차 타려면 유서부터 써라. 왜냐하면 200발 쏘면 포신이 터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중국 미사일 쏘려면 기도부터 해라. 발사 버튼 눌러도 나갈지 안 나갈지 하늘만 아니까요. 중국 레이더 켜면 눈 감아라. 어차피 적이 와도 안 보이니까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씁쓸한 농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풍자한 거거든요. 진짜로 전차 포신이 터져서 병사들이 다쳤고, 진짜로 미사일이 안 나가서 적기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진짜로 레이더가 먹통이 돼서 폭격당하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 무기들 때문에 캄보디아 병사들이 죽었으니까 웃을 수만은 없는 농담이에요. 두 번째 소문은 한국 무기에 대한 건데요. 이건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한국 폭탄은 유령이다. 100km 밖에서 날아오는데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안 들린다.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이 터진다. 숨어도 찾아내고 도망쳐도 따라온다. 산이 가로막으면 산을 돌아서 오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한가운데를 뚫는다. 지하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다. 이 폭탄한테서 도망칠 방법은 세상에 없다. 사실 여부를 따져보면 상당 부분이 진짜 사실이에요. 100km 사거리는 실제로 맞고요. 활공 날개를 펼쳐서 선회 비행하는 능력도 있고요. 건물 정중앙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도 톤마다 카지노에서 실제로 증명됐잖아요. 다만 숨어도 찾아내고 도망쳐도 따라온다는 부분은 좀 과장된 거예요. KGB가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해서 쫓아가는 인공지능 폭탄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좌표를 입력해줘야 그 좌표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장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폭탄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비행기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건물이 폭발하니까 마치 유령이 습격하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극심한 공포가 이런 과장된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비행기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졌어요. 훈련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투기보다 더 무서웠다.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안 띈다. 소리도 작아서 가까이 올 때까지 모른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달려온다. 7분이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는다. 이건 비행기가 아니라 유령이다. 이것도 T-50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실제 사실에 기반한 소문이에요. T-50이 정말로 전진기지에 배치되어서 긴급 대응 임무를 수행했고, 실제로 7분 만에 출격해서 다연장 로켓 발사를 저지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귀신같이 알고 달려온다는 건 과장인데, 실제로는 정찰 자산이 캄보디아군 움직임을 탐지해서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정보력의 승리였던 거죠. 세 번째 소문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 군함에 대한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괴물 군함이 있다. 그 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해군에 있다. 그 배 한 척이 우리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상대로 바다를 막았다. 미사일을 수십 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적 비행기가 날아오면 격추시키고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고 잠수함이 접근하면 어뢰로 공격한다. 만능이다. 그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아무것도 지나갈 수가 없다.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서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다. 푸미폰 아둔야댓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사실이에요.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배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실제로 해상 봉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요. 캄보디아 해군이 꼼짝도 못하고 항구에 처박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번째는 중국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소문이에요.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굳어졌더라고요. 중국 무기는 싸긴 싼데 실전에서 못 쓴다.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스펙은 다 뻥이다. 한국 무기는 중국보다 비싸긴 한데 진짜로 된다.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 실제로 작동한다. 중국은 무기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 부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고장 나도 안 고쳐준다. 한국은 다르다. 기술 이전도 해주고 부품도 제때 보내주고 AS도 잘해준다. 앞으로 무기 사려면 절대 중국한테 사면 안 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사야 한다. 이건 상당히 정확한 평가예요. 실제로 한국 무기가 가성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무기의 AS 문제도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이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런 소문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지면서 두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먹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단단하게 박혀버렸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무섭지만 대단한 나라, 진짜 실력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만난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전쟁 전에는 한국 하면 K-팝이랑 드라마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기 생각이 먼저 난다고요. 방탄소년단 나라가 아니라 KGB 나라가 됐다고요. 김치 나라가 아니라 유령 폭탄 나라가 됐다고요. 특히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전직 장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훈련기나 만드는 나라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하늘도 장악하고 바다도 장악하고 땅도 장악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전부 다 자체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진짜 실전에서 제대로 먹힌다는 게 이번 전쟁에서 확실하게 증명됐잖아요. 더 놀라운 건 우리적이었던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고 싶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캄보디아 군부 일각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우리도 한국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확실히 봤잖아. 중국 무기로는 한국 무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도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면 국방력이 훨씬 올라갈 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요. 캄보디아랑 한국 사이에 군사 협력 관계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국 군부에서조차 한국 무기를 인정하고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번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성능이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중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중국 무기 추가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대요. 이번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당연하겠죠. 장교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 무기는 다시는 안 삽니다.
한 번 속으면 그 사람 탓이지만 두 번 속으면 내 탓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병사들 목숨으로 그 교훈을 비싸게 치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제대로 검증된 무기를 사야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이번에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는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전체에 파장이 퍼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전쟁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서 예산이 안 되고, 중국 무기는 싸긴 한데 성능이 의심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가성비 최고라는 게 실전으로 확실하게 증명됐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전쟁 이후에 한국 무기 도입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FA-50을 추가로 더 사기로 했고,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FA-50 18대를 주문했고요.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계약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사기로 했고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셈이니까요. 방공망은 종이처럼 뚫렸고, 전차 포신은 터졌고, 로켓은 맞지도 않았고,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번 전쟁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2015년에는 4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29%로 떨어졌고, 이번 전쟁 이후에는 20%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고요. 중국 방위산업의 황금기가 저물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의 전성기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취재하고 분석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5년 동안 미국 국방부에서 전 세계 군사 정세를 분석해왔는데요. 이번처럼 한나라 무기의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 무기의 진짜 성능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거든요. 아무리 전시회에서 멋지게 보여줘도, 아무리 카탈로그에 좋은 숫자를 적어놔도 실전에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전쟁이 바로 그걸 증명해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전쟁이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방위산업 이미지가 단 며칠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중국이 그동안 무기를 팔 때 어떤 논리를 썼냐면요. 우리 무기가 성능은 미국 것과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 가성비 최고다. 똑같은 돈으로 2배 더 많이 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거든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죠.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데 중국 무기는 그럭저럭 예산 범위 안에서 살만한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중국이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선 것도 이런 전략 덕분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무기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직접 참전한 대규모 전쟁이 1979년 중월전쟁 이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무기 성능이 진짜로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번지르르한 스펙이랑 화려한 홍보 영상만 믿고 산 거죠. 이번 전쟁에서 그 실체가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40km 밖에서 적기를 잡는다던 방공 레이더가 전자전 한 방에 허무하게 먹통이 되고 500발 쏠 수 있다던 전차 포신이 겨우 200발에 찢어지듯이 터져버리고 150km 날아간다던 로켓이 목표물 근처에도 못 가고 엉뚱한데 떨어지고 카탈로그에 인쇄된 숫자랑 실제 성능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캄보디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방위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대사건이에요. 앞으로 중국 무기를 사려던 나라들이 이번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싸도 실전에서 이 모양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좀 더 보태서 제대로 검증된 무기를 사는 게 낫지 않냐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캄보디아가 피로 증명해줬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셈이니까요. KGB가 100km 밖에서 건물 정중앙을 정확하게 때리는 장면, T-50이 7분 만에 긴급 출격해서 적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는 뉴스, 푸미폰 아두냐데시 단독으로 해상 봉쇄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보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인 홍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전 기록이니까요. 전시회에서 틀어주는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영상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검증된 결과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한국 방위산업의 시장 포지셔닝이에요. 한국 무기가 정말 좋은 자리를 딱 잡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처럼 세계 최첨단은 아니에요. F-35 스텔스 전투기나 에이브람스 최신형 전차 같은 건 한국이 아직 못 만들어요. 하지만 그런 최첨단 무기들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중국 무기처럼 바닥을 기는 저가는 아니에요. 중국 것보다는 확실히 비싸요. 하지만 성능이 실전에서 확실하게 검증됐어요.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 진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어요. 가격과 성능 사이에서 가장 좋은 균형점, 가장 매력적인 스위트 스팟을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예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서 예산이 안 되고 중국 무기는 싸긴 싼데 이번에 보니까 성능이 불안하고 그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딱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결정적인 강점이 뭐냐면요. 미국 무기 체계랑 호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KGB가 미국제 F-16에 바로 장착되잖아요. 별도의 개조 없이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T-50도 미국 로키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나토 표준 체계랑 완벽하게 호환되고요. K9 자주포도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해요. 미국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 무기랑 섞어서 같이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사면 체계가 안 맞아서 완전히 별도로 운용해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 방위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 사는 것보다는 한국 무기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어차피 미국 것 살 예산이 안 되는 나라들이면 차선책으로 한국 것이라도 사서 서방 진영, 미국 편에 붙어 있는 게 전략적으로 이익이잖아요. 미국이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맹국들한테 한국 무기 도입을 은근히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기는 가격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 사느라 투자한 돈이 수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은 됐을 텐데 정작 전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젊은 병사들 목숨까지 함께 잃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좀 더 돈을 들여서 제대로 검증된 무기를 샀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캄보디아 장교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을 믿지 마라. 둘째,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중국 무기는 완전한 사기였고 한국 무기는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우리 젊은 병사들의 피와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덧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당신들 나라가 만든 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어요. 100km 밖에서 소리도 없이 날아오는 폭탄, 7분 만에 어디서든 나타나는 전투기, 바다 전체를 혼자서 막아버리는 군함, 이런 것들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 뒤에는 존경심이 있어요.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얕봐서 미안합니다. 패배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어떤 승자의 자랑보다 더 강력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적이 인정하는 실력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니까요. 이번 전쟁은 두 가지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허상이 폭로됐고
한국 무기의 진가가 입증됐습니다. 속은 자는 캄보디아였고 속인 자는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중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한국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고 대한민국 기술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